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여야 간 부동산 정책 논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자산 6채 보유 논란도 번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도 김정은을 만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미 만남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적당히 해라. 경복궁 방문 사진 공개에 대한 김건희 씨 측의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우리 문화재를 사적으로 유행했던 김건희야말로 적당히 했어야죠. 어좌 즉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봤으니 아직도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는 줄 착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누군가의 권유가 있어서 망설이다가 잠시 의자에 앉았던 것뿐이라는 김 씨 측. 결국 왕의 의자에 앉기는 앉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건희 씨가 수장고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등이 보관된 수장고는 통제가 엄격해서 비밀의 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2023년 3월 김건희 씨가 며칠 사이 경복궁의 수장고까지 찾아간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2023년 3월에 김건희 씨가 고궁박물관에 있는 수장고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2023년 9월에는 경복궁 어좌에 앉은 그런 의혹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김유정 의원님, 네. 이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집중되는가 이런 의문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도저히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주를 넘어선 것 같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여러 방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명성황후 침실, 곤영합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부부가 10분간 머물렀다.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고 경호관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히 하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건희 씨 적당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그 특검에 출석하면서 그런 얘기했던 사람이 우리는 과거에 A그룹의 비화폰을 대통령과 똑같은 지위에서 사용하고 뭐든지 본인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관저의 흰옥기탕이나 다다미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월 16일 날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곤영합에 들어간 그 상황을 놓고서도요. 그래서 이게 그 방도 좀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 뭔가 놓고 간 흔적은 없는지부터 해가지고 국민들의 의구심과 궁금증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호기심 혹은 뭐 그냥 방문했다, 궁이 좋아서 뭐 이런 말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해명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책임 있는 어떤 답변이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궁도 있고 또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곳들을 본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몰상식이라는 그 한 단어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김동원 의원님, 목적이 뭐였을까요? 글쎄요, 지금 주술 의혹까지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주술 의혹을 제기를 해도 사실은 방어할 만한 적당한 말이 없을 정도로 2023년도에 집중이 됐습니다. 경복궁 또 종묘 거기에 물론 시점은 그거보다 이전이죠. 고궁박물관 수장고까지 같은 비슷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조언을 이른바 코치를 받아서 그것을 해야 두 분께 좋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건지 저도 참 이 무슨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예.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추정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 분명히 이것은 뭐 주술이다. 이 왕자 자리에 왕이 앉는 그 어좌에 앉는 거나 아니면은 또 종묘에서의 어떤 그 행위 이런 예. 것들이 주술하고 연결이 시키려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지적이 있기 때문에 참 아주 이 방어하기도 당혹스러운 그 상황입니다만은 이 김건희 여사의 직업을 또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시기획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직업상 또 본인의 전공상 그런 거에 관심은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바로 이 수장고라는 것은 보물, 문화재 같은 아주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데 아닙니까? 예. 더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고궁박물관 수장고는요, 바로 옆에 이 정부 종합청사가 같이 큰 길만 건너면 바로 인접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유사시에 벙커로 사용하는 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보적으로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몇 시간 전에 거길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정말 어떤 공과 사의 경계가 매우 희미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JTBC 단독 보도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가 2023년 3월에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서 10분간 둘러봤다. 근데 둘러본 물건이 조선왕조 의궤 등 흔히 말하는 왕실의 어떤 귀중한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문화재를 둘러봤다. 중요한 것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구역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도 있는데 수장고 모습이 담긴 영상도 같이 좀 보여주시죠. 이런 영상을 찍을 때도 언론이 굉장히 제한된 그런 인원만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조를 나눠서 촬영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김건희 씨가 들어갔던 제2수장고는 심지어 언론의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을 때 조를 짜서 언론인들도 최소한만 들어가서 촬영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박진영 위원님, 김건희 씨가 직접 수장고를 둘러볼 필요성 또는 목적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술 관련 이야기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3월 달에 김건희 씨가 수장고를 가고 그리고 3월 1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갑니다. 정상회담을 하고요. 즉 그 해에 한일 정상회담이 많이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기억나는 게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 관련해서 제3자 변제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또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김건희 씨 팬클럽에서 통일 대통령 이야기도 나올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술적인 연계고리를 억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거는 뭐 상상의 영역이고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사 구별이 되지 않고 국가유산을 사유화했다라는 측면은 분명한 것 같고요. 특히 김건희 씨가 이 수장고 등을 둘러볼 때 그 명령을 김건희 씨가 문체부라든가 문화재청에 가겠다라고 내렸는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는가 예. 이건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차하면 이것 역시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 있다. 김기영 의원님, 대통령들도 역대 대통령들이 이 수장고를 둘러본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이 부분을 이제 주술적인 것과 연관시킨 거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갖다 놓으면 뭐 대통령이 또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 주술이라는 측면은 보는 사람이 더 믿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술적인 사고를 한다는 끊임없이 계속 그런 프레임 속에 있는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건희 여사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전시 기획가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로스코 전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작품의 평가액만 2조 5천억이고요. 그다음에 자쿠메티전을 했을 때 이것도 2조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성공한 전시 기획가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절차와 그다음에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전시 기획가로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걸 본다고 하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죠. 다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른바 뭐 주술적 사고가 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랬냐면 2023년도에 우리나라가 한미동맹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까지 해서 한미일이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고하기 위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예.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를 제3자 방식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정치적 선택을 한 거지 이게 뭐 주술적이고 일본을 그때 왜 갔고 그런 것과 연결시키는 거는 좀 경강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경복궁 방문 사진 공개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글이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라는 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실 사진 담당인 A씨가 업무상 촬영했던 사진을 악의적으로 제공했다. 이 사진 유포가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보시라라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거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사진 공개 막으려는 거 아니야? 특히 어좌에 앉은 사진 이런 거 막으려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잖아요. 기록물이 아닌 상황인 거고 지금 이제 유포자로 추론되는 사람이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좀 발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즉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욕구를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다.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접근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괴망측한 일정을 잡아서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상황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죠.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게 외부에 흘러나가가지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막으려고 한다. 이게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이 부분은 김건희 씨가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 생긴 일이기도 해요. 아까 예. 우리 브이로그 찍었던 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역시 공적인 영역의 일과 사적인 영역의 일을 정보 공개하는데 구별을 잘 못하는 분이에요. 인사를 잘못해서 생긴 자업자득이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어좌에 앉은 김건희 씨의 사진 있긴 있답니까? 혹시 아세요? 저는 모르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있을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주변에 좀 권유를 해서 잠시 안 왔다고 하는데 그 말에 따르면 본인이 그걸 증거로서 남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주술적인 의미에서 만약에 한다면 사진으로 남기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과도한 추측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거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과의 조금 구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에 오늘 판사 출신 특별검사보 2명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출근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딛고 우리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에 더 탄력을 받아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루도록 특검님 그리고 특검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지금 김건희 특검이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쇄신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새로운 그 멤버가 좀 투입이 되면 뭐 조직의 어떤 분위기도 좀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분도 또 판사 출신의 경험 있는 그런 두 분이 특검보가 이제 추가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이 가장 그 의혹이 많았고 혐의가 16개 플러스 알파였기 때문에 예. 이게 시간 내에 조금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았던 게 사실인데 중간에 또 이제 한 주 가지 이런 또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보니까 국민들이 이거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속이 됐고 또 재판도 진행이 중인데
하나하나 조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문제도 또 11월 8일 날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를 동시에 불러서 또 대질 신문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또 양평고속도로 그 문제도 저는 이제 아직 원희룡 장관이랑 여기까지 지금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다 점점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서 좁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특검보 2명이 추가됨으로써 저는 이제 두 번째 연장이 됐잖아요. 11월 말까지. 아마 그때까지 조금 성과를 내고 아마 연말까지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네. 사실 새 특검이 다 중요하긴 한데 김건희 특검이 사실 뉴스에도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고요. 사안들이요. 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2명이 추가됐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된 분이 1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두 명 제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건 13명 중에서 무려 9분이 김건희 이 본질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도중에 뒤늦게 인지를 해서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을 시킨 그런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한 분은 중앙지검 또 한 분은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2명을 보강을 한다 할 때는 한 분은 검찰 출신이 보강이 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텐데 바로 부장판사 두 분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그 추가 기소 그리고 공소 유지에 더 중점을 두겠다. 그리고 지금 이 언론 일각에서 비판이 되는 13명 중에서 무려 9분이 원래의 특검하고는 관계가 좀 동떨어진 분을 구속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적에 대해서 이 방어를 할 경우에는 검사 출신보다 판사 출신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지방선거가 지금 이제 다가오는 사실상 이번 주에 종합감사가 끝나면은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여야 또 여의도 정치가 바로 돌입이 되는데 그래서 공천 개입에 이 더 파헤치는 그런 거에 무게중심을 훨씬 많이 두는 모양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천 개입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다. 아까 제가 김건희 특검 관련한 잡음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잡음 중에 하나입니다. 특검에 파견 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이끌었던 그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인데 파견이 해제가 됐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끌었지만 이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된 건데요. 사진 보여주시죠. 한문혁 부장검사가 특검 훨씬 이전이긴 합니다만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부적절한 것 이상이죠. 예. 본인이 물론 담당 검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같은 공간에 근무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분이 그렇다면은 김건희 특검에서 파견 요청이 왔을 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거부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최소한의 양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모른 척하고 본인이 과거에 그런 연관관계가 있는데 특검이 왔단 말입니다. 그럼 제대로 특검 수사를 했겠어요? 그런 의심이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 돌아가면 그만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윤리감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윤리감찰이 대검이 아니라 3급 기관인 법무부에서 윤리감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특검 관련 한 말씀을 드리면요. 특검이 김건희 씨가 저지른 비리라든가 부정의 의혹들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김건희 씨의 비리 의혹들을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마하거나 축소했던 국가 공권력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문제점들까지도 저는 파헤쳐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한 검사가 어쩌면은 수사의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김동훈 의원님. 네. 왜 애초에 미리 말 안 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이종호 씨를 만난 걸 안다면 이렇게 논란이 언젠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예측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한 검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명함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그 이종호 내가 만난 사람이 이종호인지를 당초에는 몰랐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같은 이 사안은 이제 조사가 더 진행이 되고 사건의 실체가 파악하면은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드러난 상태입니다만은 이종호 지금 김건희 여사의 사실상
이 자금관리원이라고 지칭되는 이종호 씨가 처음에 그 사람인지를 몰랐다라고 강변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면은 아마 본인이 특검 제의를 받을 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 왜? 나는 처음에는 이종호인지를 몰랐으니까 이걸 크게 내가 자백을 먼저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 뒤에라도 그야말로 어떤 그 이른바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금융상의 어떤 그 부적절성에 개입된 사람과 술자를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뒤늦게라도 그거는 이 자수를 해야죠. 그래서 부적절하면은 저는 특검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과정이 빠진 것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 문제로 판단했다는 것은 글쎄요, 정무적 판단에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진 한 장 공개된 것 때문에 지금 파란 이런 그 아주 난리가 되는데 바로 그 특검 지금 이 특검 자체는 바로 뭡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1억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실상의 범법행위를 한 것을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한문혁 검사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그런 그 성격은 억울할 수도 있다.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대검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 2부로는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일단 여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려요. 국민의힘은 좀 강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고 민주당은 특검 흔들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진의 제보자가 이종호 씨 관계자가 제보를 했다는 점에서 약간은 조금 그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2021년 7월 달에 그 의사인 지인과 저녁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사실 모르고 있는 그 이종호 씨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명함이나 이런 것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사실 그게 잘 설득은 안 됩니다. 처음 보는 자리에 예고 없이 합석을 누군가가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명함도 주고받지 않은 상황에서 2차로 그 지인의 집까지 가서 또 추가로 술을 마시고 했는데 지금 사진도 찍고 다 저렇게 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사진을 이렇게 술자리에서 찍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사진을 저렇게 남겼을까도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에 이종호 씨가 입건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사건 관계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월에 구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에서 이제 추미애 위원장 포함해서 바라보는 시각에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2021년 7월에 그 저녁 자리와 술자리가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이종호 씨 이미 구속이 됐고 뭐 재판도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이제 특검이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종호 씨 관계자가 제보한 사진 때문에 특검 흔들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저는 통성명도 안 하고 술자리에서 사진을 저렇게 아주 유쾌하게 사진을 찍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다만 100번 양보해서 사건과 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검의 합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면 거절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런 점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대검에서 감찰을 곧바로 착수했다고 하니까 그 상황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 한문혁 부장 검사가 뭐 엄청나게 그 4년 전 술자리 하나 때문에 뭔가 영향을 미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그런 흔적까지 발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흔들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자리였고 그리고 특검에 합류 안 하는 게 신뢰성의 어떤 논란, 불신의 논란 이런 걸 오지 않았던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김경희 의원님. 뭐 특검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이제 특검 쪽에 얘기가 들어간 게 한 10여일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배제를 하는 건데요.
이분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배제를 해서 뭔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술자리에서 같이 사진 찍고 좀 예. 부적절한 만남을 한 사람은 곧바로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수사를 배제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민중기 특검 본인이 연루된 어떻게 보면 비상장 주식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1억 5천만 원의 어떤 수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국민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 팔았느냐? 그리고 진짜 당신이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팔라고 해서 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민중기 특검에서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4년 전에 술자리에서 사진 찍었던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민중기 특검 이렇게 사실상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과연 특검을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양평 공무원 관련해서도 수사를 강압적으로 해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면 예.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특검을 지휘할 만한 능력도 없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력도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문혁 부장검사는 논란을 일으켜서 송구하다. 이종호인 줄 몰랐다. 스스로 식사비 냈고 접대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도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대검찰청 차원에서 감찰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감찰 결과 나오면 저희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대상으로 국정감사 법사위가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 짧게 짚어보고 다음 이슈를 넘어가겠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앞서 검찰개혁에 대한 노대행 명의의 입장문을 내서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도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은 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이 오보네요? 뭐 서로 이야기하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온도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보안 수사 여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 저는 그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한 입장은 아니다. 박진영 의원님, 앞서 입장문과 비교하면 조금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뭐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보는 검찰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보는 검찰이나 시각이 달라져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한문혁 검사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분이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론 이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이분이 사건 관계자와 이 접대를 받았다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하면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그런 부분에서 모두에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뭐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도 저는 검찰이 우선 과거 보안 수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조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성찰하는가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출발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김동훈 의원님, 오늘 노만석 대행이 수사권을 유지하려는 듯한 그런 논리를 펼치기도 했거든요. 물론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요. 그렇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사실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른바 사기, 금융범죄, 마약, 폭력 이런 국민 일상사와 관계가 있는 거에 대한 보안 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검찰의 지속적인 주장이었고요. 또 학교에서도 그 말은 일정 부분 맞는 얘기다. 보안 수사가 없으면 민생 범죄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주장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보안 수사권도 필요 없다,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일방통행 이거가 상당히 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저는 굉장히 고심이 큰 대목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지금 직무대행이 검찰 개혁 반대하는 입장 아니다. 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위세 이런 것들은 이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를 하면은 그 수모 대법원장 통해서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도도히 흐르는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본인도 생각을 하는 거겠습니다만은 그 대신 보안 수사권은 민생을 위해서 이것만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그 시간표에 따르면 아무튼 이제 강론을 정하고 있는 그런 토론의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치권을 요동치게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갈지자 정책의 결정판입니다.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권, 무능한 정권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선 국민의힘. 하지만 대통령실은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정책이라 말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고육지책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장 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소유한 아파트 한 채와 바꾸자고 반격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부동산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황.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국감 나와서도 이제 공경도 처음 모습도 보였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물타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11호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을 넘어 정치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그 부동산 폭등을 막았지 않습니까? 폭등을 막았고 그다음에 시중에 떠도는 유동성 자금이 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맛집 앞에 줄을 섰는데 내 앞에서 바로 재료가 소진된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저는 뭐 이걸 전 정부의 탓이다, 이재명 정부의 탓이다, 이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여기 서울시장 잘못도 큽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치권이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소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그런 논의의 틀을 정부가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약간 수긍도 하면서 성과도 냈다라고 서로 이제 자랑도 하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동원 의원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시장 안정화 추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절대 다수를 차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요. 수요 억제를 아예 서울과 수도권 남부 지역, 즉 12곳을 완전히 거래 절벽으로 몰아낸 그게 현지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화 추세라고 보다도 아주 강한 관망세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거래가 자체가 지금 뭐 10분의 1로 떨어졌다 하는 게 바로 어제 오늘 이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안정화됐다라고 만약에 진단을 했으면은 또다시 이거에 대한 이 부실 대책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짙은 아주 강한 관망세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른 그 후속 대책을 이뤄야죠. 그런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심리 전쟁입니다. 어떻게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큰 그 상황인데 이번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은 이미 정부가 지고 들어가는 그런 그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합니다만은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찬진 금감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채 중에서 한 채는 곧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처리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자녀에게 양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녀에게 토스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부동산 내야 갖고 있는 건 반드시 오른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국민께 주는 거 아닌 게 뭐 어떤 그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온라인을 뜨겁게 달리고 있죠. 우리 고위공직자 또 정치인들이 부동산을 어디 갖고 있나 부동산 맵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강남을 비롯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심리전에서 이미 이 정부의 정책은 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것은 아주 짙은 관망세라고 봐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예. 박지영 의원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일리 있는 분석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대변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이재명 정부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책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관료들의 이 주택을 소유를 따지고 들고 이걸 가지고 이슈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저는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이 정치 세력들의 공멸로 이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동혁 대표부터 해서 그리고 고위공직자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장동혁 대표 언급해 주셨는데 주말 사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6채를 소유했다. 이 사실로도 정치권이 뜨겁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용이었다. 그리고 합쳐도 8억 원 조금 넘는 정도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8억 6,400만 원 정도라고 재산 신고 내역에 따라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장 대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김유정 의원님, 네. 장 대표를 둘러싼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장동규 대표에 대해서 6채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습니까? 이규현 홍보수석도 얘기했듯이 이건 불가피한 초강수 대책이다. 8월 말부터 갑자기 강남 3구 중심으로 급등을 하니까 실수요자 위주의 어떤 정책을 생각하면서 초강수를 뒀다. 예. 다만 김영봉 정책실장 얘기대로 시간을 좀 벌고 12월 말까지는 촘촘하게 공급 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3년 하고 마무리가 돼버린 윤석열 정권에서도 공급 대책을 위해서 뭘 했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잘 만났다 아주 이런 거의 심산으로 부동산 대책 TF위원장을 맡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제 사의 표명해서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지금 김영병 정책실장이랄지 이혁원 금융위원장이랄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혁원,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위 갭 투기 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 허탈하고 배신감 많이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예. 국토부 차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사표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13년 전인가 2년 전에 산 주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한 채만 소유할 거다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도 국감장에서 했습니다만. 예. 그리고 김영봉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25년 전에 반포의 아파트 입주권 얻어가지고 들어간 건데 그것조차도 다 투기다. 다 물러나라. 심지어는 무슨 을사오적이니 부동산. 이런 과도한 표현까지 가면서 너무 공격을 하니까 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 한번 봅시다 했더니 6채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구로 아파트가 4억 8천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지난달만 해도 거의 8억 가까이 거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8, 9억에. 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8억 5천이다 다 해도 이 얘기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예. 그리고 실거래가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 13억 원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사서 있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니 엎어지면 코다알 구로에 본인 자가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또 오피스텔까지 소유를 했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공격을 했던 것에 비하면 장동혁 대표의 6채는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것도 실거주 목적이었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머리 따로 발 따로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전수조사 한번 해봅시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국회의원 재산순위 1위에서 10위에서 10위까지를 탑 10을 놓고 봤을 때 7명이거든요. 상위 순번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급등했을 때 누가 혜택을 보고 이득을 받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경위가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저는 이런 방식의 장동혁 대표의 어떤 태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거는 다들 말씀하신 대로 정권 바뀔 때마다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는 가장 첨예한 이슈입니다. 왕도도 없고요. 또 공급이 그렇게 원활했으면 윤석열 정권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막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누가 위선자냐, 네가 더 나쁘다 이런 식의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과연 이 부동산 대책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 뭐 집 바꾸자 이런 얘기 하니까 김준혁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나 6억 8천 전세 사는데 1억 7천 더 보태가지고 8억 5천 만들 테니까 6채랑 나랑 바꿉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용 의원 제가 반론을 볼 때 드릴게요. 민주당하고 대통령실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죠. 6채 있습니다. 6채 있는데요. 그중에 장동혁 대표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한테 그리고 본인한테 상속이 됐죠. 그 집이 20평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농가죠, 농가. 거기 지금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게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구가 보령이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를 했는데 1억 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투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급등하는 거 이거 문제라고 보는데 나는 다른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꺾어서 집값 잡는 거 말고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특정 지역이 서로 비싸게 사고 파는 거 이거 신경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요를 억제하는 책으로 갔다는 말이죠. 근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그겁니다. 내로남불에 하나 분노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를 억제했을 때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때 과연 집값이 잡혔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요 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만드는 것도 공급이지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주택자, 1주택자든 다주택자가 그거를 매물로 내놓는 것도 공급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왜냐?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끼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다리를 다 없애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다주택자가 악마화돼 있다는 문재인 정부 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팔고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로 집중이 돼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 전제고 대출 끼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전세를 끼고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지? 그렇다면 당신들은 다 하지 않았냐. 그런 내로남불적인 거를 1차로 지적하고 2차는 빨리 쉬프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박준영 의원님 짧게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나쁜 선동가가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11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자가 소유율이 한 60%가 안 되는데 50%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40%가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6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쨌든 간에 자랑스러운 일이 못 돼요.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상경 차관이 말실수해서 물러나라고 난리쳐서 물러났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국토부 차관이면 어떻겠어요? 전 국민이 물러나라고 난리 났을 겁니다. 같은 비중으로 들자면 그러면 본인이 떳떳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과하고부터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기영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이 다 한면으로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정책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걸 풀기 전에는 심리적으로 상대를 욕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성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한 합의 테이블에 나오는 과정으로서 이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구로동에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보령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보령에 있습니다. 그 농가는 사진으로 보면 산인지 집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어떻게 보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투기적인 요소라고 해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장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가족끼리 상속을 지분을 합니다. 5분의 1하고 10분의 1인데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 집이 또한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고 싶은 집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이 점유하고 소유함으로써 인해서 집값을 급등시키는 데 어떤 요인이 된다고 하면 비판을 받아야겠죠.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문제가 뭐냐면 용인 수지는 미분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출로도 못 사고 그리고 전세 끼고도 못 삽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정책이란 건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팔고 싶으면 팔아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은 올 스톱 시킨 겁니다. 저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이라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집 6채 정도 되면은 다주택자가 뭐 어쨌든 이게 뭐 죄를 짓지 않았다 손 하더라도 타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무자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 그게 양심이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김동원 의원이 계속 손을 드셔서요. 네, 제가 짧게만 보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6채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매의 눈으로 지금 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도 6채는 과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은 설명이 6채가 다 이유가 있구만. 다른 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국민 눈높이가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바로 다음에 여론조사 때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만은 제가 아까 부동산은 심리전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지금 현재의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바로 공급은 완전히 뒷전이고 수요에 억제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투기 세력들과 실수요자를 칸막이를 완전히 없애고 섞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실수요자에게는 실수요자대로 바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뜨거라라고 하니까 바로 수도권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제 완전히 규제로 묶은 상태에서 어떻게 심리전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10월 15일에 그 맹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저를 비롯해서 공방, 논평이라든가를 보면요. 다주택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막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있다. 저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뭐 한두 시간을 잡고 토론을 해야 될 정도로 좀 근본적인 그 철학에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러면 김유정, 김기훈 두 분께 요거 하나 짧게 질문 드리고 마스 토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의원 주택보유 현황 전수조사하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일단 김기훈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받아들입니까?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재산 신고를 하고요. 그게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문제다.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본인들은 레버리지, 지렛대를 이용해서 다 사놓고서 왜 이거를 막느냐에 대한 문제가 본질입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전수조사해서 차명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용하고 안 하고에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장동혁 대표의 이런 지나친 어떤 비판을 넘어선 비난, 이것을 하기에는 본인의 지금 상황과 처지가 그렇게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저희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비판, 20년 전, 10몇 년 전 그 주택까지도 포함해서 물러나라, 이게 말이 안 된다, 다 투기다, 이렇게 과도한 비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물론 실패한 윤석열 정권이긴 합니다만 공급 대책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오세훈 시장조차도 올 초에 토어제 푸네 안 푸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혼선을 주고 오르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 하나 없이 이제 시작한 5개월 된 이재명 정권에게 공급부터 내놓고 말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저희가 연말까지 촘촘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다 같이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야 될 사안이지 장동혁 대표처럼 과도한 비난은 정말 절제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충원을 드리는 거죠. 예. 이 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2, 3주가 지났는데 정치권에서 정쟁으로도 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분석도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그리고 또 앞으로 공급 대책까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정치 고수들의 마스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정쟁을 지향하고 APEC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국회도 호응하는 현재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상임위, 법사위에서도 정쟁 자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우리나라에 쏠려 있기 때문인데요. 경주는 막바지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무대는 신라 누각을 형상화한 화백 컨벤션 센터가 될 예정인데요. 한미 정상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마주 앉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오늘 사상 최초로 신라 금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경주박물관은 금빛 물결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And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핵 보유국까지 언급하면서 북미 만남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 금빛 환대를 준비 중인 경주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소식 들려오게 될까요? 네, 전 세계의 눈이 경주로 모이고 있습니다. 대망의 에이펙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두 분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대되는지, 어떤 거를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뭐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일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제일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6년 만에 그 일종의 뭐랄까 리턴 매치처럼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됐고요. 이 에이펙이 시작할 때만 해도 초기에는 중국보다 미국이 리드를 많이 했습니다. 1989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주로 미국이 강조했던 게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그 소위 그 블록화하는 블록 경제에 대한 비판적 얘기가 있었고 개방과 세계화가 중점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 워딩이 서로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호무역과 관세를 미국이 주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중국이 주도하거나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비해서는 입장이 완전히 반대된 상황이고 지금 두 나라가 한쪽에선 관세를 무기로 또 한쪽에서는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을 무기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결론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한미 통상 문제라든지 또 한일 관계 그리고 이런 모든 우리의 대외 경제무역 또는 외교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중 관계가. 그런 측면에서 미중 관계의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외교 정책 또는 통상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중의 만남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각국의 자기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켜볼 것 같습니다. 김종혁 의원은요? 똑같은 생각인데요. 홍 전 의원님하고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큰 틀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그 간의 그 관세 협상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된다면 둘 다 타결되는 게 제일 좋은 걸 거잖아요. 그다음에 둘 다 안 되는 게 제일 나쁜 것일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는 되고 중국과는 안 될 수도 있고 중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될 수도 있고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게 얼마나 역동적으로 전개될지 알 수가 없어서 가장 좋은 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나 그다음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라는 게 모두 다 타결이 돼서 뭐 낭보를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 안 됐다. 다 안 돼서 도대체 뭐냐? 도대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뤄낸 게 뭐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게 제일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좀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10월 30일 목요일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뭐 미중만큼이나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마 북미 깜짝 만남, 뭐 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우하고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정도라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2019년 6월에 판문점 깜짝 만남 장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을 사실상 인정한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많이 양보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쪽에서 화답이 나올까요? 글쎄요. 그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북미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와 어떤 여러 가지 핵 문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게 핵보유국 인정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한 두 번 정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핵보유국 의미의 발언이 확실하게 그렇다고 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 공식적인 발언도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났을 때 북한을 핵보유국을 그러면 인정한다 또는 비핵화에 관련된 발언을 하나도 안 한다 했을 때는 도리어 미국 내에서 상당한 역풍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게 중요한 목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19년, 2020년 이 당시만 해도
처음 만나는 거고 또 북미 정상의 만남 자체가 북한에게는 상당한 그 정치적 그다음에 외교적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그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한테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핵 보유를 인정하고 지금 현재 국제 유엔이나 미국이 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를 일정 부분 해제해 준다는 약속이 전제되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번 그 판문점 회담처럼 한국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한국을 적대적인 두 국가론으로 했는데 한국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오연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요.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동 성사 가능성이 좀 매우 낮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그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또 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에이펙을 앞두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그 빛나는 외교적 승리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울하고 그 어떻게 보면 외교적 좌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다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놓고 대놓고 그 나라가 핵보유 국가라고 인정하는 국가도 없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보유 국가임을 인정해달라. 이유가 뭐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군축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핵무기 하나 줄일 때마다 너 1조씩 나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그 트럼프가 저렇게 속된 말로 광을 내고 본인은 이제 평화주의자처럼 저렇게 얘기해서 노벨 평화상 뭐 나는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군축협상 나오면 거기에 대한 돈을 본인이 미국이 내겠다고 할까요? 아마 우리보다 내라고 그럴 겁니다. 니네가 다 수혜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걸 다 떠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 그 핵실험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결국은 한 20여 년 만에 북한은 아주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저 핵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인지 트럼프가 그냥 핵을 인정해줘 버린 다음에 나머지 다 뒤처리를 우리한테 넘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예. 북미회담 성사 때문에 핵보유국 인정 수순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핵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저희 방송 한 2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만난다면 정말 좋을 것. 이 정도면 상당히 지금 러브콜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북한에게는 적극적으로 지금 만나자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여기저기 그 소위 얘기해서 모두 때리기 있지 않습니까? 외국 정상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때리지 않고 달래기 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취임 당시부터 해서 특히 대선 당시에도 경선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좋은 친구다. 나하고 그때 만남 정말 좋았다. 보고 싶다. 나쁜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번도 거의. 그런 측면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 그리고 노벨 평화상 이런 하나의 어떤 자기 시나리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뭔가 극적으로 자기가 해결해내는 해결사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거꾸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자꾸 발언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반응이 거의 없다라는 걸 그 도리어 재확인하는 거 아니냐. 도리어 가능성이 있었다면 저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더 이상 그러니까 소위 한국과 미국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큰 북한의 외교 정책의 변화인데요. 북한의 미래를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해서 북한의 미래를 봤다면 지금은 북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특히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미래를 열 수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핵보유를 한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어제 러시아로 향했다라는 말도 그러니까 그만큼 외면 무시하고 있다 미국을 뭐 그렇죠. 그런 시그널. 최선희 외무상 없이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그 차가운 냉대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속이 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뭐 우리가 꼭 거기에 인발브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자는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로서 이제 줄 거 다 준 거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판문점에서 회담할 때 어떻게든지 거기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양자가 도대체 아니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미국과 북한 얘기하는데 우리는 밖에서 그거 구경하고 있다? 그거 뭐 견디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인지 우리도 당사자로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휴전협정도 결국은 뭐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상적인 외교의 입장이죠. 근데 저는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빠져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 이게 뭘까? 이런 식으로까지 왜 저자세로 나갈까 벌써부터 이런 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낀다고 한다면 아예 그 판 자체가 그나마 약간의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일단 북미가 만난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또 개입할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저는 김정혁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만약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불쾌감 그런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일단은 북미 회담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좀 그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것은 그 김정은이나 트럼프 두 대통령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도대체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의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한에 대해서 뭘 예를 들면 경제협력을 어떻게 할 텐데 내가 남한에다 압력 넣어갖고 뭐 할 테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럼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남북 대화라는 그러니까 쉽게 가면 북미 대화라는 것들이 최의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물러서서 그 사람들의 선의에 기초해서 그 사람들이 잘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앞서 김정혁 최고위원께서 뭐가 좋을까 또는 우울한 국면이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평화 국면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라는 반론도 있거든요. 북미가 만나면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만약 만나기만 한다면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보면 남북 대화하고 북미 대화는 시간적 그 차이를 두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 보면 2000년 같은 경우는 그 6.15 정상회담 이후에 조명록 당시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도 가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북 대화가 앞서고 북미 대화가 뒤처졌던 거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반대였어요. 북미 대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한쪽의 고리가 풀리면 다른 쪽의 고리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선후 관계보다는 일단은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간다 이런 측면인데 어쨌든 뭐 김정혁 최고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일부 보수적인 시각이라든지 우리 국민 일각에서 몹시 불쾌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배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부가 그 충분한 설명을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보다도 일본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선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재래식 무기에서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반대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재래식 무기의 위협보다는 핵무기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고 할 때에는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기는 미일 관계 등을 고려할 때는 쉬워 보이진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또 더욱이 또 다카이치 총리가 또 좀 더 보수색채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관세 협상 얘기를 짧게 좀 더 여쭐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교착 상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됐다라고 하면서 뭔가 공을 우리 쪽으로 넘기는 듯한 인상도 받았거든요. 지금 두 나라 간의 이 관세 협상 어떤 상태라고 좀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우리 대통령 표현이 훨씬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착 국면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에이펙 이전의 타결 가능성은 쉬워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유일한 가능성은 이번 에이펙 기간 중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그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 정상 간의 대화에서 결국은 실무회담에서 지금 합의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막히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 간의 만남에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느냐 여부가 에이펙 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의 관세 협정 문제가
그 돌파구를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게 이번에 에이펙 회담에서 돌파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꽤 오랜 기간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착이 맞다라고 보셨거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은 상당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계속 방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볼 때 에이펙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협상이 열렸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 근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게 정치적으로는 아마 큰 타격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협상에서 우리가 저렇게 굉장히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좀 끌면서 그래서 에이펙에서 다른 걸로 성과를 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려고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에이펙 슈퍼위크라고 하죠. 오늘 사실상 이제 개막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요. 무정쟁 주간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먼저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여야 무정쟁 주간 선언하자 국익 위해서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에이펙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정쟁을 지향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님. 네, 그 항상 뭐 늘 여당은 저렇게 했습니다. 예.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약간 좀 그 웃음이 난 거는 매번 그 여당은 저 외교 있을 때 국력을 한데 모으자 뭐 이런 얘기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 그 쌍방 책임이 늘 강합니다.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들의 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정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야당이 공격을 하면 또 여당은 그거에 대한 맞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가 지켰냐 안 지켰냐 하면서 통상 안 지켜지는데 그러려면 조금 더 그 한 번 정도는 그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 간에 별도의 한번 그 차담이라도 가지면서 저렇게 하기 위한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좀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게 말로 저렇게 선언하자고 해서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예. 장동혁 대표는 에이펙 성공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다라고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저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이 가장 강성이고 그리고 악마와도 손잡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악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쟁을 지향하자라고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가장 정쟁 지향적인 지향이 아니라 지향적인 분이 법사위원장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습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저는 아니 에이펙에서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하면 되시는 거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에이펙에서 열린다고 해서 국회가 국정감사를 갑자기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것들,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갖다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대통령을 깎아내리거나 이런 짓이 아니라면 국회에서는 그냥 그 지금 하던 대로 문제점대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왜 꼭 정쟁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따질 건 따져야 되는 주간이다. 네. 알겠습니다. 3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 오늘 정무위 국감장에서요. 정부의 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보시죠. 경제부총리, 우리 금융위원장, 그리고 국토부 장관, 대통령 정책실장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언론에 지적하는 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서민들, 실수요자들 아주 분노를 자아내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도 사실이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2년부터 한 4만 원으로 아주 급감을 했죠. 그 후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좀 공급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갭 투자 같은 건 막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한 것이죠. 네, 두 번째 마수 토론 주제는 여야 부동산 논쟁 진흙탕 난타전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계속해서 연일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네 분의 패널들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6채 실거주용 이 해명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두 분은 이 장동혁 대표의 6채 보유 논란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선 그 뭐 쭉 얘기를 들어보니 예.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또 금액도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다만 어쨌든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지역구의 집보다는 지역구가 아닌 좀 더 훨씬 더 그 유리한 지역에 집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예를 들면 서울의 다른 지역구는 강남구에 집을 가지고 있고 예. 지방의 의원은 서울에 집을 갖고 있고 지금 장동혁 의원도 그 충남에도 집이 있고 지금 서울에 어쨌든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서울의 투자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 장동혁 대표도 문제가 났으면 저렇게 뭐 재산 바꾸자 이런 정황이 아니라 뭐 제가 뭐 유산도 받고 이랬지만 조만간에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깔끔하죠. 그 구로구 집 같은 경우에 정리해서 나는 보령에만 집을 내 지역구에만 갖고 있겠다라고 예. 하면 될 일을 저렇게 일을 벌려가지고 뭐 맞바꾸자 뭐 이렇게 서로 네가 더 나쁘냐 내가 더 나쁘냐 뭐 그 소위 그 나쁜 놈들끼리 서로 먹물 던지기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저 뭐 전수조사하겠다고 민주당도 제안을 했는데 예.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또 집 다 팔라고 그러겠어요? 안 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지금 문제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 특히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의 그 실수요자들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의원님. 저 입장에서는 좀 맥이 빠지죠. 왜냐하면 이제 막 공격을 하고 있었잖아요. 공격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니네 당대표도 집 6채야 이렇게 나오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뭐 가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배우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 안 생각하잖아요. 6채 이게 말이 돼?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거 갖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야 이게 이렇게 김 빠지는 일이 터졌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6채 중에서 그 구로동의 아파트 뭐 서울에 국회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뭐 그다음에 충남 보령의 단독주택과 고향인 충남 보령의 아파트 그거는 이해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진주하고 안양에는 왜 아파트가 있으실까? 근데 그것도 또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5분의 1, 10분의 1씩 그 분할 소유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럼 나머지 같이 소유한 분할한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분할을 한 거지? 그게 자녀랑 같이 한 건가? 아니면 자기 친인척들이랑 한 건가? 뭐 이런 것들도 확실히는 잘 몰라서 그래서 약간 좀 근데 액수가 상속받았다고 이제. 네, 상속받았다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걸 이제 상속을 나머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 나머지 상속자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여당에서는 공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이렇게 물론 이제 공시지가고 실제 예. 가격서는 훨씬 높겠지만 지금 이 논쟁이 되고 있는 내로남불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뭐 강남 이런 데 비해서는 액수가 뭐 작은 건 사실이니까요. 뭐 갭 투자를 막 한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진작에 그럼 이런 논란이 나오기 전에 좀 그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정리하려고 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려고 하나도 자기가 공직자들은 미리 사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논란이 터지기 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실상 자기가 거주하는 집이 있고 그다음에 갭 투자해서 전세 끼고 있는 집이 있으면 두 채일 경우에 집을 팔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어야 되고 장동혁 의원도 어쨌든 이렇게 그 복잡하면 집 6채가 금액과 관계없이 일단 국민들한테 6채 말이 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논란이 나오면 일단은 죄송하다 얘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이거 뭐 누구랑 집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좋은 대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수조사 하자고 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 이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뭐 이거는 이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전수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 공직자 재산 공개에 다 들어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예. 뭐 전수조사 할 필요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거 보면 누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고 어디 집인지 다 나와 있어요. 아예 차명으로 제3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면 몰라도 자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는 집은 다 나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죠. 그러면은 뭐 금년 연말까지 그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다 집을 팔게 할 건지 뭐 그 내용들 그리고 갭 투자해서 예를 들면 그 고가의 주택을 자기 지역구 아니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중에 자기 지역이 아닌 집에 고가의 주택을 전세 놓고 지역구에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의 집을 사고 그쪽 집을 팔게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갖고 이걸 대응을 해야겠죠. 안 그렇고 괜히 그냥 선제적으로 조사했다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재산 신고한 거 보면 집이 두 채, 누가 두 채고 누가 세 예. 채고 어디에 있는지 다 나오니까요.
아니 언론에서 이미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집이 어디 있는지를 다 보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뭐 갭 투자해서 산 것 같다라는 얘기도 다 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전수조사하자는 건 그냥 물타기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거잖아요. 너는 그렇게 깨끗해? 뭐 이 주장하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힘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남 쪽의 그러니까요. 주택은 예. 저희 당이 18명인가 그렇고 국민의힘이 한 30몇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 전수조사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수조사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2채 이상 가지고 갭 투자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해소해서 해소 안 하면 공천을 안 주겠다고 하든지 예. 그런 조치가 따라야겠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그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제 전 1차관이라고 해야겠네요. 주말 사이에 하루 만에 바로 면직안 재가를 해서 꽤 발빠르게 수용을 했는데 사실상의 경질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진 사의지만 사실상의 경지라고 보는 게 일단은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사과를 제대로 할 때 그 충실하고 진정성의 사과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과 그 대국민 사과할 때 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버티기 힘든 그러니까 그 사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20초 남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상경 차관 자른 것이 그 정권의 고육지책이고 울며 겨자 먹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다 경질성이라는 건 거의 동의하시는 거죠? 경질이죠.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당분간 토론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맨날 싸워도 또 맨날 웃게 되는 가족이니까. 더 패밀리 SUV, 더 기아 EV5. Kia, movement that inspires. 체력이 필요하다면 시작하자. 트리플러스 오메가3 이뮨 우먼. 세노비스의 최신 영양과학으로 체력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의 차이를. 잘 나가는 메뉴 전부 타! 배민 베스타! 기대해도 좋다! 일요일 그리고 국감 기간 중엔 보통 열리지 않는 국회 본회의가 어제는 열렸습니다.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여야가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도 늦게나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쓰러진 환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도 응급실을 찾지 못해 몇 시간을 길에서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 수십 곳에 전화를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그간 방치돼 왔습니다. 이제 이 법이 시행되면 한 라인을 통해 어느 응급실에 빈자리가 있는지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매번 싸움만 한다고 욕먹는 국회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드는 큰 힘을 가진 곳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독립 몰수제,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 등 국민 안전과 일상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국가대표 대한민국 1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대표 한계를 넘고 또 넘어야 한다. 지금 여기 세계란 무대에서 국가대표란 이름으로 국가대표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 난시 세상이 흔들려도 난시엔 아큐브. 시야가 흐릿하고 눈이 뻑뻑하다면 흔들림을 줄이는 4개의 안정화존과 눈물을 지켜주는 수분 기술로 하루 종일 세상이 흔들려도 난시엔 아큐브. 다음 중 숙면이 가장 필요한 계절은? 숙면이 계절 타면 쓰나? 사계절 내내 잘 자야지. 겨울엔 포근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이제 사계절 기술로 잠재우다. 나비엔 숙면 매트 사계절.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 비밀의 방으로 불리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절차를 어기고 들어간 사실 조금 전에 저희도 다뤄드렸습니다. 잠시 후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